안녕하세요. 사업책방에서 15번째로 다루게 될 책은 윌리엄 데레저위치의 공부의 배신, 왜 하버드생은 바보가 되었나입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와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어요. 2015년 4월쯤 저는 대학교를 왜 다닐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서 제 블로그, 페이스북, 담벼락, 페이스북 글 관련 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어요. 핵심은 대학교 수업에서 전반적으로 죽은 지식을 배운 것에 대해 제가 굉장히 큰 불만과 회의감을 표시했었고요. 그리고 지식 권력이 더 이상 대학에 있지 않았점을 기술했어요. 저는 당시 대안으로 Massive Open Online Course,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를 좀 제시했었죠.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인터넷 강의는 학생으로 하여금 교수와의 거리가 더 멀어져서 실용적인 가치가 거의 없나?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글의 마지막 포인트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진지한 삶의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막을 내렸죠. 예일대학교 영문학 교수인 윌리엄 데레서위치가 쓴 이 책 공부의 배신은 완벽한 점수를 요구하는 학부모를 비롯해 저자가 예일대학교 입학심사위원회에서 직접 경험한 편향된 선발제도와 강압적인 교육 시스템을 날카롭게 해부합니다. 오늘날 대학은 인문학에서 경제학으로, 즉 실용적 학문으로 교육의 초점을 옮겼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독자적으로 사고할 능력을 상실했어요. 윌리엄은 대학 4년 동안 자아 발견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자신의 길을 만들어 성공에 대한 가치와 척도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윌리엄은 미국의 수많은 명문대에서 강연을 펼치며 수년 동안 재학생, 졸업생과 대화를 나누고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들의 내적 고백을 적절히 인용하여 윌리엄은 현재 교육 시스템의 문제와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죠. 이 책의 추천 글을 다룬 김정훈 교수님은 한국 부모님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야 자녀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 희박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물론 지금까지는 좋은 대학교와 행복한 삶 사이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성립하는 것은 평균 수명 50세 시대의 일이에요.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하면 바로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평균 수명 100세 시대입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는 좋은 대학교보다 주체적인 삶이 훨씬 중요해요. 저자 윌리엄은 좋은 대학이 학생들을 바보 같은 착한 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애초에 거세하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한국 부모와 학생들이 꿈처럼 여기는 미국의 아이비리그가 그 똑똑한 학생들을 아무 생각 없이 몰려다니는 형편없는 양떼로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관해 서술하고 있어요. 윌리엄의 문제제기는 미국의 좋은 대학을 흉내내기에 급급한 한국의 좋은 대학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문제들이에요. 도대체 좋은 대학이 왜 한국 대학에 필요한지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이비리그에서 24년을 지낸 윌리엄이 느낀 바로 엘리트 교육 시스템은 똑똑하고 유능하며 투지가 넘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소심하고 길을 잃고 지적 호기심이라고는 거의 없는 목표의식이 부족한 학생들을 만들어내어요. 이들은 특권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같은 방향으로 온순하게 걸어가요. 고등교육 문제를 다룬 책은 많이 출간되었지만 정작 교육의 주인공인 학생을 중심으로 한 책은 별로 없다고 해요. 더욱이 학생들의 말에 귀 기울여 쓴 책은 본 적이 없고요. 윌리엄은 명문대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 줄곧 비판적이었지만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어른들, 다시 말해 우리 모두에게 사실상 문제의 책임이 있음을 책을 통해 지적합니다.
오늘날 엘리트 학생들의 학습된 행동, 즉 부드러운 자신감과 매끄러운 정력, 그 모든 허울을 들춰보면 두려움과 불안, 좌절, 공허함, 목적 없음, 고독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시작된 끝없이 주어진 일과 덕분에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들은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몰라요. 목적과 열정에 대한 의무는 강의 내용에 없어요. 유년기와 청소년기가 그토록 갈망하던 명문대의 정문을 통과했어요. 그러나 그때야 비로소 아이들은 자신이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이제부터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철학자 알렌 블룸은 다음과 같은 말이에요. 모든 교육 시스템은 특정 종류의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말이죠. 엘리트로 성장한다는 건 성공의 잣대를 통해 스스로를 평가하는 법을 배운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은 성공의 잣대를 통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며 그간의 노력에 보상을 받아요. 그중 최고는 바로 꿈꾸던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죠. 그러나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대학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학점, 사교클럽, 장학금, 의과대학 입학, 로스쿨 입학, 골드만삭스 취직 등이 마법의 단어가 되어요. 이것은 학생의 운명뿐만 아니라 정체성까지 결정해요. 또한 그의 가치까지 말이죠. 학벌주의와 더불어 좁은 의미의 실용주의도 만연해요. 교육을 오직 즉각적인 효용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죠. 그 예로 명문대는 실상 경제학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어요. 1995년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매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공 과목으로 경제학과가 꼽혔어요. 2013년에는 최소 8개, 최대 14개 학교에서 경제학과의 인기가 가장 높았어요. 종합해보면 상위 20위권에 속하는 총 40개 대학 중 26개, 즉 65%에 해당하는 학교가 단 하나의 전공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대단한 편중이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경제학과가 대학에서 인기를 쌓아가는 동안 우연의 일치하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금융 및 컨설팅 분야가 선망의 대상으로 떠올랐어요. 2010년 하버드 대학 졸업생 가운데 절반가량은 금융업 및 컨설팅 업계에 취업했어요. 물론 다른 아이비 리그 대학들도 많게는 절반 이상, 절반 넘게 예일 대학의 경우에는 금융과 컨설팅 분야에 취업한 졸업생 비율이 4분의 1 정도가 되었어요. 예일 대학교처럼 다양하고 이질적인 흐름이 존재하는 곳에서 그처럼 많은 학생이 졸업 후의 원대한 계획에 대해 이런 방구도 없이 천편일률적인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건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엘리트 학생들은 그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요. 하지만 결국은 대부분 고만고만한 몇 가지 직업을 선택합니다. 모두가 같은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모두가 하는 일이 같기 때문이에요. 엘리트 학생들의 평온함, 뛰어난 달성이라는 그 허울 뒤에 숨겨진 것은 분명 두려움이에요. 엘리트 학생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공경은 비단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교육 시스템은 전 지구 지역적이며 여러 측면에서 상호간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미국 대학의 입학 기준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미국인들은 어떻게 지금의 교육 시스템으로 들어왔을까? 시스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해하려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1880년대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은 빅3로 불렸어요. 특정 상급 학교를 목표로 진학을 준비하는 학교인 피터 스쿨 출신 아이들은 성적이 아무리 개판, 형편없어도 빅3에 대개 입학이 가능했죠. 혁명은 1963년 킹맨 브루스터가 이끄는 예일 대학에서 일어났다고요. 브루스터는 수학 능력을 신입생 선발 기준에서 최우선으로 삼았어요. 균형이 잘 잡힌 인간이라는 이상형 대신 똑똑한 전문가를 선호하기 시작한 거죠. 과거 상류 사회에서 새로운 실력 사회로 계급과 외적 특성 그리고 출신지가 아닌 점수와 등급으로
대학 신입생 선발 기준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죠. 대학은 이제 입학 지원자들에게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그들이 해온 것과 더불어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도록 요구할 뿐이죠.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일어난 유일한 변화는 모든 것이 가차없을 정도로 나빠졌다는 사실이에요. 합격률은 낮아지고 기대치는 높아지고 경쟁은 심해지고 학생들의 부담은 커졌어요. 실력 사회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리자 모두가 경쟁에 뛰어들었죠. 이들 광기로 몰아세우는 주된 요인은 바로 광기 그 자체예요. 스펙 경쟁은 마치 핵무기 같아요. 스펙을 쌓아 올리는 게 중요한 까닭은 남보다 더 많은 스펙을 갖기 위해서예요. 상대가 1만 9천 개의 원자 폭탄을 보유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2만 개의 원자 폭탄을 소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학생이 과외활동을 10개 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과외활동을 11개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과외활동을 해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 목이 기다랗게 지난 기린처럼 우리 아이들 역시 점점 기형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앞으로 20년 뒤 아이들이 어떤 모습일지는 상상에 맡길게요. 명문대 입학을 위해 경쟁에 몰두하는 학생이 전체 10에서 15%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정은 소득 상위 10에서 15%에 속하는 가정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임상심리학자인 메이들린 레비는 특권의 대가라는 책에서 자녀의 학력이라는 성공으로 자신의 불안정한 자아를 채우려는 부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가면 부모로서 A학점 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느 사립 고등학교의 관리자가 윌리엄에게 말하길 부모들은 자녀가 창조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도록 교육받길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이 닥쳤을 때 관심을 갖는 것 명문대 입학이라고 했어요. 고압적인 부모에 속하는 한 사람이 그에 관해 세밀하게 묘사한 책을 냈어요. 바로 예일대학교 러스쿨 교수 에이미 츄아가 쓴 타이거 마더예요. 츄아는 오로지 지위에 열중해요. 중간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최고가 아니면 모두 루저예요. 이 책의 가장 유명한 장면, 즉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츄아가 딸들의 생일 카드를 거부한 일은 평범한 식당에서 일어났어요. 자기는 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생각이 있다고 생각했나 보죠. 그 생일 카드가 좀 좋은 데가 아닌 좀 일반 문구점에서 샀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평범한 식당에서 그 카드가 건네진다라거나 이런 호화스러운 식당 대신 말이죠. 초안은 이렇게 생각해요. 중국인의 사고방식에서 부모에게 자식은 나 자신의 확장입니다 라고 말이죠. 츄아의 자녀 한 명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녀의 양육 방식에 대한 보상이자 한편으로는 시스템의 오류이기도 하죠. 사회학자 미첼 스티븐스가 말했듯이 부유한 가정은 아이들이 주목할 만한 가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생활 방식을 조직한다고 해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가치는 대학에 지원할 때 눈에 띌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시험을 위해 가르칠 뿐 아니라 시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밀러의 말에 따르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형성된 자아는 거짓된 자아라고 해요. 아이의 감정과 욕망은 허용되거나 인정되지 않기에 아이는 그러한 감정과 욕망을 무시하는 법을 배우고 결국 그것을 알아보는 능력을 잃게 되어요. 대학들은 학생들이 그가 배워온 가치와 관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일깨우는 일을 거의 또는 아예 하지 않아요. 대학이 어떠한 문제에 처해 있는지 스스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도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특히 소련이 스푸트닉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이후 연구 기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이는 다양한 학문을 다루는 교육기관 내 힘의 균형을 무너뜨렸죠. 1980년대에 베이비붐 세대가 대학을 졸업하자 학교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어요. 고등교육은 점차 상업화 되고 있어요.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그만두는 것이죠. 이제 교육은 자원의 소비로 인식돼요.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교가
이사장 박용성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인문학은 돈이 안 돼 다 닫아 해서 이제 정리해버리라는 거라던가 뭐 중앙대 말고도 학교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은 너무 대학교가 많습니다. 예, 좀 뿌실 거 많이 뿌셔야 돼요. 잘 뿌시고 있죠 지금 요새. 예, 제가 말을 좀 상석해서 뿌신다고 했는데 이제 점점 대학교가 너무 많으니까 좀 정리해 나간다는 뜻이죠. 고등교육의 상업화가 가져온 최악의 결과는 교육기관이 학생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에요. 이제 교육기관은 학생을 소비자로 바라봐요. 졸업률도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순위에서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대학은 학생들을 퇴학시킬 엄두를 감히 내지 못해요. 대학은 학생들이 여러 직업을 놓고 자신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대학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는 이 학교 저 학교 돌아다니기는 하지만 법률, 의학, 금융, 컨설팅 외의 직종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 거의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요. 대학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은 삶이란 무엇인가? 사회란 무엇인가? 사람은 왜 사는가? 와 같은 질문이에요. 학생들이 이러한 질문을 들은 적이 있을까요? 대통령과 정책 결정자들은 고등교육을 이야기하며 대개 수학과 과학만 언급해요. 상위 10위권에 속하는 전공이 의미하는 가장 흥미롭다가 아니라 가장 취업이 잘 된다이며 만족도가 아닌 평균 수입을 의미해요. 윌리엄이 생각하는 진정한 교육, 바로 기초학문교육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를 어떠한 대상에 대해 상식적으로 품게 되는 견해인 독사, 즉 억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억견을 깨닫도록 독사의 의문을 품도록 그것에 대해 자기 방식대로 사고하도록 가르쳐줘야 해요. 저명한 인문학자 앤드루 델반코가 말했듯이 대학은 삶이 자신을 집어삼키기 전에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요. 콜롬비아 대학의 전설과도 같은 에드워드 타일러 교수는 강의 첫날 신입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여러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이곳에 와 있어요.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지적인 젊은이들에게 호기심에 따라 행동하는 건 방종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지적, 도덕적, 정신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이타주의적 생각은 실상 명예가 뒤따르거나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큰 지지를 받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환자들을 담당하는 간호사는 환자들이 무엇을 가장 후회하냐면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내게 기대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용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였다고 해요. 자신의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이 주입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해요. 실패란 자연스럽고 가치 있는 발전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 실패가 세상의 끝이 아니란 걸 배워요. 기준이 높을수록 실패는 계속될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일대학 같은 명문대에 들어가 자신이 도달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결국 여전히 도달해야 할 곳이 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곳이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곳이 있고 이렇게 무한대 인피니트 루프로 이어지죠. 지위와 성공에 대한 욕망은 일종의 중독이에요. 윌리엄은 성공 대신 일 그 자체를 목표로 삼으라고 해요. 불확실성을 얼마나 잘 견디는가에 따라 당신이 누구인가가 결정되어요.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공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타고난 복은 공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절대 공평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삶을 창조할 자유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특권입니다. 열정을 품고 그에 따를 수 있다는 것은 궁극적인 특권일지도 몰라요. 이런 현실을 비난해봤자 달라진 것은 없어요. 더구나 모든 전도 유망한 명문대 학생이 앞서 말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물며 명문대가 아닌 대학의 학생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쯤에서 묻고 싶네요. 여러분도 특권을 가지고 계신가요? 윌리엄은 사색가, 즉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경쟁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장악한 자들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개인들을 훈련하면 어떨지 제시해요.
나아가 최고의 리더란 사색가란 점을 인식하면 어떨지 말이죠. 여기서 사색가란 자신이 속한 조직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뜻해요. 비판한 내용을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정신력과 인내력을 겸비한 사람이죠. 과학적 명제는 이것이 진리인가를 묻지만 인문학적 명제는 이것이 내게 진리인가를 물어요. 이것이 내게 맞는 말인가? 이것이 내게 맞는 말인가? 예술, 특히 문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스스로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이 역할은 대학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해요. 에드문슨이 말하길 고전을 읽는 궁극적인 이유는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고전 속 사람들이 나를 더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인문학과 과학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요. 이 둘은 그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 게 아니라 다른 것에 공을 들여요. 예술의 가치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던 과학자 스티븐 제이 골드는 과학과 인문학은 겹치지 않는 교권 영역이라고 했어요. 각자의 영역에서 적합한 방식대로 가르치기에 겹치는 영역이 아예 없다는 것이죠. 1960년에서 1990년 사이 미국의 연구 기금이 4배로 증가한 반면 교수들의 평균 강의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교수 역할의 유효성에 대한 인정과 승진은 강의가 아닌 학문 연구에서 나왔어요. 명문대 졸업생들에게는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와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수는 종신교수가 될 수 없으며 대학은 인기 많은 교수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말이죠. 교육기관에는 최고의 학자가 최고의 강사라는 무언의 존재 혹은 무언의 합리화가 존재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할 근거가 충분하죠. 훌륭한 교사는 생동감이 넘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해요. 대중을 상대로 강연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수들이 익힌 학술 용어들은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에요. 1970년 이래로 종신교수부터 비정규직 대학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2011년 미국의 전체 교수진 중 종신교수는 25%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예일대학에 다니는 어느 학생이 저자에게 교수들과 1대1 상호 교류하기가 무척 힘들고 진정한 지적 대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예일대학의 학생 대 교수 비율이 미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6대1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래요. 바이안으로 Massive Open Line Open Course, MOOC. 이거 줄이면 MOOC가 됩니다. 한국말로는 온라인 공개 수업, 즉 인터넷 강의가 등장했어요. 온라인 공개 수업은 저렴하지만 교수와의 거리가 더 멀어졌죠. 온라인 공개 수업에서는 아예 접촉이 허용되지 있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대학에 거품이 잔뜩 끼었다고 말해요. 하지만 진짜 거품은 온라인 공개 수업이에요. 세계 최초의 온라인 공개 수업 사이트 유다시티의 공동 설립자 세바스티안 스루는 이미 실패를 인정했어요. 자기 초기 실험은 실패작이었으며 앞으로는 기업 고객에게 관심을 돌리겠다고 선언했죠. 기업이 전통적 학위가 아닌 온라인 자격증을 지닌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할 때 복잡한 능력을 요하고 진정한 출세를 담보한 자리에 이들을 고용하려 할 때 우리는 아마 온라인 공개 수업의 실용적 가치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대학 강의의 위기에 대한 유일하고도 진정한 해결책으로 저자는 대학이 핵심 임무의 자리에 강의를 도로 가져다 놓는 것으로 주장해요. 교수에서 비정규직 강사로의 전환 및 연구 중심 시스템에 대한 배타적 수용을 뒤집는 것 말이죠. 교수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연단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진정한 교수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멘토는 학생의 질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질문을 볼 줄 알아야 해요. 조언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생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에요. 자신의 결정을 직시하고 책임을 지며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도와야 해요. 대학 순위는 대학과 학생 모두를 수많은 그릇된 결정으로 매몰 뿐이에요. 순위는 매우 다양한 대학을 한 덩어리로 묶고 근본적으로 동일한 대학들을 아무 의미 없이 구별지어요. 그리고 교육의 질이 아닌 시장에서의 지위를 측정해요.
대학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학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과책방 15화 공부의 배신 윌리엄 데라드위츠의 이 책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